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사 마이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후지필름에서 주최를 한 GFX100 중형 카메라 새로 발매된 거 미니 세미나에 한번 다녀와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행사는 그 충무로에 있는 후지필름 스타 카메라 옆에 있는 오키라는 카페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한 인원은 10명 정도 오셨던 것 같고, 또 간단한 뭐 다가도 주고, 현장에는 GFX 100X 신제품 2개랑 프로토타입 하나 총 3개가 있었고요. 그 외에 G마운트 렌즈들이랑 그 이전 버전에는 50S 뭐 R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만져보고 GFX 100X만 만져보고 왔었어요. 참고로 그 잠깐 만져보고 온 곳이라서 뭐 의미 있는 테스트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디가 프로토타입까지 포함해서 3대 정도 있었는데, 저 혼자 너무 이걸 오래 만지면은 다른 분들한테 민폐잖아요. 아무튼 그 제가 X1D가 출시된 이후에 계속 그 중형 카메라 병에 시달려 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얼마 전에 X1D 그 2랑 GFX 100이 출시된 이후로는 지금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라 곧 지를까 말까 각을 재고 있습니다. 일단 GFX 100X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AF 성능이었는데,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Z6, 니콘의 Z6 정도의 AF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GFX 렌즈 중에서 일부러 가장 느리다는 63mm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촬영은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빼친이신 정세준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거 환상 50mm, 65mm 렌즈, 63mm. 훨씬 빠르네. 훨씬 빠르네. 이 정도면 약간 Z6, Z6 느낌이다. 지금 딱 그 정도 속도인 것 같아. 꽤 괜찮잖아요. 이번에 위상차 AF가 들어오면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기존 콘트라스트 AF를 활용했을 때의 렌즈 AF 속도보다 위상차 화소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표준 렌즈 기준으로는 최대 2배까지 향상된 AF 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렌즈가 이제 일부가 펌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위상차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거 이러면은 제대로 테스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관계자분이 급하게 펌업을 해서 가져다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그래서 펌업이 안 된 상태의 45mm 렌즈 AF는 이렇고요. 그때 하루 지금 휴가 그때 쓰는 같이 하셨죠? 펌업이 된 63mm 렌즈 AF는 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훨씬 빠르네. 이 정도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중형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상당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AF 이제 눈 초점 잡아주는 기능도 제공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테스트는 못했고요.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미나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른쪽이 GFX 100의 얼굴 눈 인식 성능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인가요? 네, 얼굴 눈 인식 기능입니다. 눈도 같이 인식해요? 네. 훨씬 더 안정성이 좋죠. GFX 100으로 오면서.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바로 다시 얼굴 인식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왼쪽이 이전 버전인 거죠? 네, 왼쪽이 이런 버전입니다. UI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로 픽셀 기준으로 그동안은 10% 영역 정도가 돼야 얼굴을 인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더 작은 얼굴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수준. 그래서 걸어오면은 여기가 먼저 얼굴을 인식을 하겠죠. 7% 크기에도 여기는 좀 뒤늦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훨씬 더 빠르게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소니의 A9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지금 풀프레임 바디라고 해도 그렇게 뭐 심하게 크게 꿀리진 않는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무려 중형 645 크롭 4433 사이즈다 보니까 대단한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2019년 현재의 기준에서는 AF로는 뭐 딱히 뭐 딴지를 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바디는 제일 메인 그 핵심적인 스펙이 1억 화소잖아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고화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일단 이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1억 화소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고화소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풀프레임 135 포맷 35mm에서는 5000번 화소 넘어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형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잠깐 이제 판형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후지 GFX는 4433mm, 그러니까 43.8mm, 32.9mm로 약 그 4433mm의 센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이즈냐? 과거에 이제 48mm 곱하기 36mm가 있었거든요. CCD 센서 그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2000년도 초에 코닥 CCD 시절에 잠깐, 그러니까 풀프레임 센서 이제 두 장을 합쳐놓은 사이즈거든요. 그때 뭐 있었던 포맷이라 그게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의견도 많아요. 보통 중형 필름 중에서는 가장 작은 포맷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한 포맷이 645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맷의 그 실측 사이즈는요, 그러니까 촬상면 자체의 사이즈는 56mm 곱하기 41.5mm예요. 근데 이제 이걸 꽉 채웠거나 거의 꽉 채운 게 소위 말하자면 645 풀프레임급 카메라들이 핫셀에 뭐 H6D 100C라든지 이제 이런 카메라들인데요. 반면에 보통 135 포맷이라고 부르는 35mm 소형 풀프레임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36mm 곱하기 24mm예요. 그러면은 645 포맷 풀프레임에서 보면은 135 풀프레임은 약 1.6배 크롭입니다. 물론 이제 그 뭐 가로 세월 비율이 조금씩 다르니까 대충 면적으로만 계산해 보면은 1.64 크롭이지만요, 뭐 이렇게 그냥 소수점 떼고 1.6 크롭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에 4433 포맷은 645 포맷에서 보면은 1.2785배로, 그러니까 약 1.3배 크롭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645 기준으로 볼 때 풀프레임,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는 1.6 크롭이고요. 4433은 그 딱 중간인 1.3 크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이즈는 비율상 645와 그 소형 풀프레임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소형 카메라로 따지자면은 풀프레임하고 APS-C가 있는데 가끔 거기에 APS-H라고 1.3배 크롭 카메라가 있어요. 풀프레임하고 4433 사이즈는 마치 그 APS-C랑 APS-H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645 포맷 풀프레임급으로 가면 되지만, 그건 진짜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정말 가격이 대단해요. 그게 연정훈님 정도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뭐 저는 연정훈님이 아니라서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4433은 풀프레임과 비교했을 때 1.3배 차이가 나서 면적은 뭐 대략 1.67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풀프레임보다는 아무래도 고화소를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1억 화소는 조금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해 볼 수 있었고, 그 SD 카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샘플 사진도 촬영해서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확실히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거기 현장에 했던 되게 조그마한 미니어처 자동차 사진인데요. 마크로 렌즈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이게 100%까지 온 거예요. 상당하죠. 자,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이건 63mm 표준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측 상단에 더 조그마한 애들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100% 비율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런 게 1억 화소의 세계입니다. 저게 촬영 여건이 다소 좁아가지고 제가 전체 전경은 담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도 뭐 사람이 걸려서 그냥 마크로 렌즈 위주로 샘플샷을 남겨왔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제 손바닥만한 물건들이에요. 정말 상당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현장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ISO를 좀 올려야 해서 제대로 된 테스트는 하지 못했어요. 디테일을 보려면은 ISO 100, 그러니까 저감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거잖아요. 물론 삼각대를 제가 가방에 가져오긴 했었는데 여기서 삼각대를 꺼내서 설치했다가는 저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다만 이게 1억 화소나 되다 보니까 로우 파일 크기도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개당 200MB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H6D 100C에서 샘플 사진 받아왔을 때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5장을 찍으면 1기가가 되는 거예요. 5장 찍으면. 그리고 JPEG도 라이트룸에서 제가 최고 화질로 내보내면은 한 장이 100MB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없이 돌리려면 컴퓨터 사양이 캡처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워낙 1억 화소의 고 데이터를, 고 사양의 데이터를 그 후보정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게 메모리 카드 이제 램은 32기가 이상, 그리고 비디오 그래픽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좋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최소한 메모리만큼은 32기가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북이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16기가거든요. 근데 이게 JPG 돌렸을 때 조금 계단이 나타나요. 그리고 프로세서도 이쪽 캡처원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장하는 거는 i9 정도. 권장이 예, 권장이 i9. i9에 네, i9. 32기가. i9이 반려를 못 잡아서 노트북에서 좀 힘들겠네요. iMac으로 좀 어느 정도. 예. 맥북에서는 힘들고 제가 i7에 16기가인데 조금 버거워하더라고요. 라고 해요. 그래서 순간 사람들 약간 웅성웅성 했거든요. 어떤 분은 야외에서 사용하기가 그러면 어렵지 않냐, 노트북을 활용하지 말란 소리냐,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난처해 하시면서 뭐 권장 사항이다 라고 얼머부리시기는 하셨는데, 근데 이제 권장이라서 뭐 본인이 이제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절대적인 어떤 값을 딱 드리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i9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화소가 너무 높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지난번에 이런 화소를 커버하려니까 X6D 제가 샘플 몇 개 촬영을 해서 돌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사실 램은 뭐 그렇다 치는데 랩탑에서 i9이면 지금 이게 약간 발열도 못 잡고 뭐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노트북 살 때 좀 알아보니까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암드에서 뭐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를 잘 몰라가지고 뭐 문송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이거를 노트북에서 뭐 맥북이든 뭐 델 XPS든 간에 이걸 원활히 돌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은 현재를 얘를 원활하게 돌리려면은 데스크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집에 와서 해보니까 제 델 XPS 9570에서 뭐 약간 버벅거리긴 하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JPEG 같은 걸 이제 읽어 드릴 때 그 내가 사진을 좀 크게 보려고 그걸 로딩을 하면은 상당히 버벅거리긴 하더라고요. 또 참고로 이 카메라 사시는 분들 중에서 1억 화소도 1억 화소지만 16비트 칼라 때문에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X1D 50C랑 GFX 50S 나왔을 때 GFX는 칼라가 14비트인데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 X1D는 16비트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핫셀 X1D 이거는 블로핑 아니냐 이런 썰이 돌았었어요. 물론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해서 사람들이 이제 16비트라고 하면은 맞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생겼는데 일단 이 카메라는 명확하게 16비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JPEG이야. JPEG이 어차피 8비트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RGB 각각 8비트씩 그러니까 256색인데 0부터 255까지 표현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표현 자체는 숫자를 보면 약 1678만 개 색이 표현이 되는데 그럼 표현은 그렇다고 치는데 로우 파일은 그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정할 때 유리한 셈이죠. 로우 파일이 훨씬 14비트라고 하면은 하나의 채널당 16384개로 세 채널 RGB 전체로 보면은 약 4조 4천억 개의 색 정보를 저장 가능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16비트라고 하면요 한 채널당 4배가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가 2개 올라가면 2의 2승이 되니까 총 4배인데 그러면 한 채널이 65,536개로 세 채널을 조합을 하면은 281조 281조 개의 색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한 채널당 4배로 전체가 64배가 되는 셈인데 이게 14비트랑 16비트랑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2비트 차이가 한 채널당 4배니까 전체로는 64배가 되는 셈인 것이죠. 그만큼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X1D랑 GFX랑 같은 센서를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64배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여기저기서 의구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채널 하나랑 봐도 4배니까 4배나 차이가 나? 안 그래도 세미나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과정에서 다소 약간 좀 의아한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만 더 예, 예. 그 X1D 50C가 처음 나왔을 때 후지필름 50S랑 똑같은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이쪽은 16비트고 후지필름 14비트라서 그 X1D가 좀 페이크 네, 데이터를 페이크로 넣어서 다 16비트를 만들 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JPX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컬러 비트가 16비트가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같은 센서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게 다른 이유가 네. 센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센서는 같지 않고 저희가 설계한 후지필름이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센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센서를 생산하는 곳이 만약에 한 군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계하는 어떤 철학과 방향성에 따라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같다고 센서가 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소니에서 만든 IMS 461이고 네. 그렇고 그 전거는 그 50S랑 네. X1D 같이 사용하던 게 명칭이 같았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안에 센서 구성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소니에서- 461 아마 네. 261 막 그랬던 네, 것 같은데 261 그게 이제 다릅니다. 예, 같은 다른 이유기로도 안에 센서가 달랐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저희 컬러를 재현하려는 설계 이제 알고리즘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같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소니에서도 센서 명칭을 할 때 네. 같은 숫자를 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똑같은-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본인들은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안에 프로세싱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을 하자면은 소니가 영상에서 이제 26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61이었거든요. IMX 161이라고 같은 코드명을 부여했지만은 그 센서에 핫셀의 그것과 후지의 그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핫셀하고 같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핫셀을 약간 변호해 주시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렇다면 같은 이름이란 거, 코드명이 같다는 거는 그냥 공정이 같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공정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문송에서 이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다르다고 하고 뭐 X1D가 뭐 뻥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뭐 남한테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그런 이슈랑 별개로 이건 16비트가 맞다고 해요. GFS 100은. 그리고 사실 동영상도 이제 10비트로 출력이 되면은 뭐 대단하다 아니다 하는데 16비트면 뭐 로우 파일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제가 GFX로 촬영한 사진인데 45mm 렌즈로 촬영을 했고요. 얘는 아이소는 500이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인 f2.8이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40분의 1초였고요. 이 색조를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자홍을 틀어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 다른 색이 되죠. 좀 전엔 이거였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색을 틀었다고 여기에 뭐 이렇게 죽는 게 없어요. 반대로 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여기였는데 이 정도로 틀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색이 변화가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일부러 정말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A9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소니 A9이 몇 비트였더라? 아무튼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붉은색 애들 있잖아요. 제가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명암들을 서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두워졌다가 살짝 반사돼서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여기 막 이렇게 주름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틀어버리면은 색조를 주황을 틀어버리면은 여기가요 떡이 져서 다 증발해요. 정보들이 좀 전에 여기 이렇게 명암이 있었는데 얘를 틀어버리는 순간 다 증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일로 가면은 정보가 좀 남는데 이쪽으로 오면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 파일이 색의 비트를 잘 간직을 못하면은 이렇게 색을 틀었을 때 뭐 날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는 일부러 엄청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거 요 색을 제가 이걸 막 튼다고 저 비행기에 있는 색 정보가 날아가면서 떡이 지면서 막 명암이 어긋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정말 극단적으로 잘 안 되는 것만 보여드린 건데
모든 게 뭐 소형 카메라로 찍는다고 저렇게 비트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볼까 하고 소니 A9을 챙겨 갔거든요. 똑같은 뭐 상황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바보같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놓고 안 끼우고 왔어요. 배터리를 집에 두고 왔어요. 진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감으로 봤을 때 얘를 끝까지 당기는데도 뭐 전혀 이게 뭐 떡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상당히 훌륭하다. 제가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가지고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감도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 320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뭐 노이즈나 이런 느낌이 입자나 이런 게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하거든요. 얘도 320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노이즈 입자감이 이 정도면 진짜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모드로 보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익스포트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봐도 이게 노이즈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고감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DPU를 비해서 보면은 GFX 100X의 고감도 성능을 상대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면 조사형 센서의 위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좌상단에 있는 게 GFX 100X고 이게 50R, 그러니까 이전 버전, 그리고 소니의 A7R3.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 대단하다 싶었던 게 일단은 파나소닉은 제가 제끼고요. 이렇게만 보자면은 이 소니의 A7R3는 이면 조사형 센서예요. 그리고 GFX 50R은 전면 조사고 GFX 100은 이면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면 조사인 셈이죠. 위에 두 개는 중형이고 얘는 소형 카메라인데 이면 조사형 센서가 전면 조사형 중형 카메라보다 고감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입자감이나 컬러 노이즈가 이쪽이 더 심해요. 50R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니 A7R3의 고감도 성능이 정말 대단한 건데 고화소 모델이 아니라 여기에 A7S라든지 A7 마크 3 갖다 놓으면은 고감도 성능이 더 좋겠죠. 근데 같은 고화소 모델로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오히려 중형 카메라보다 더 좋더라. 그런데 GFX 100은 전 버전인 50R보다 월등하고 소니 A7R3보다도 월등해요. 그런데 얘가 화소가 얘는 5천만 화소고 얘는 4천만 대거든요. 근데 얘는 1억이에요. 1억. 화소도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2배 이상 높은데 고감도 성능은 더 뛰어난 이게 이면 조사형 중형 카메라 센서의 대단한 퍼포먼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GFX 100X가 이제 최초 발표되는 현장에서 어디였더라? 아무튼 거기서 그 듣자마자 사람들이 우와하게 만드는 스펙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바디 손떨방이에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이 바디 손떨방 성능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각각 다음과 같았어요. 자, 먼저 가볍게 환산 35mm, 얘는 일부러 제가 40분의 1초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35mm니까 보통 2배수라고 하는데 1배로 촬영을 해봤거든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상당히 준수하죠.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무난히 스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빡세게 환산 95mm에 20분의 1초입니다. 20분의 1초 확대를 해보면은 이 정도예요. 약간 블러가 있긴 한데 지금 이게 환산 95mm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환산 95mm 보통 2배속이라고 하면은 180분의 1초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20분의 1초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물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한 테스트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나름 괜찮아 보여요. 중형 카메라들은 대체로 소형 카메라 대비해서는 렌즈 조리개가 어둡기 때문에 최대 가방이 셔석이 확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핸드헬드로 중형 카메라를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지필름 카메라 특성상 카메라에서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JPEG에다가 후보정을 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싶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굉장히 그 느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이제 영상 찍을 때도 시네마로 되나요? 네, 영상 찍을 때도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각각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저처럼 이제 로우 파일만 촬영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JPEG은 어차피 안 쓰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캡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캡처원에서 저 필름 시뮬레이션을 프리셋으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희가 캡처 원 호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세 가지에서 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로 일단 익스프레스 후지필름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프로 버전은 유료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후지필름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로우 파일로 촬영했을 때 굉장히 자유롭게 후보정 프로그램 상에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아크로스, 아스티아, 클래시 크롬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여러분이 로우 파일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비아로 촬영을 했었는데 후보정할 때 클래시 크롬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후보정을 해볼 거라고 한다면은 캡처원 이용해서 자유롭게 색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도비 상에서는 후지필름 색깔을 내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색을 어떤 톤을 여기를 죽이고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눌러주고 안부를 올려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캡처원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보정할 수 있는 호환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땡기는 부분이에요. 이 카메라를 사면은 캡처원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 현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후처리는 뭐 포토샵으로 한다고 쳐도 일단 디지털 현상 자체는 캡처원을 이용해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그동안 활용을 못했던 필름 시뮬레이션 자체를 로우 파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특징을 꼽자면 일단 딱 잡았을 때 바디가 뭐 DSLR 플래그십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1DX나 니콘 D5 정도, 뭐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로 그립 쪽, 그러니까 이 하단부 그립이 다소 조금 볼륨이 두께가 약하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잡았을 때랑 세로로 잡았을 때 이 바디를 잡는 그립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은데. 그리고 바디 자체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다만 이게 마감이 참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마감이 후지필름 카메라 특유의 그 조금 플라스틱이 나는 마감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특히나 이제 렌즈 같은 거는 예전에 있는 렌즈 이제 그대로잖아요. 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금속 느낌이 나는 X1D 계열의 어떤 고급스러운 마감하고는 비교하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는 촬영 모드를 상당히 독특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저희 기존 GFX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노출과 관련된 다이얼들이 다 밖에 있었는데 그 다이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촬영 모드를 변환하는 방법이 GFX 100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조리개 링을 오토로 설정하느냐 혹은 수동값으로 설정하느냐로 나뉘고, 조리개 링을 오토로 설정했을 때는 프로그램 모드나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리고 조리개 링을 수동으로 했을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와 매뉴얼 모드로 각각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변환을 하는 방법은 서브 모니터 우측에 있는 이 큰 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모드 전환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도 상단 액정이 있고 후면 액정이 있고 또 후면에 서브 모니터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상단 액정하고 서브 모니터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돋보였다고 봅니다. 서브 모니터, 이 상판에 있는 서브 모니터에서는 총 3가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보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 서브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총 4가지 세팅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이 두 가지로는 고정됐지만 옆에 있는 A와 B, 이 정보 1,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여기다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리개는 어차피 내가 조정하는 값에서 내가 다 이미 이해를 하고 있으니 현재 측광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조리개 값 대신에 측광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소요소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피부 보정이 가능하다는데 인물 피부가 너무 과하게 디테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후보정 시간 같은 것도 감해 드릴 수 있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피부 보정 효과 기능입니다. 피부 이외에 다른 곳에 샤프니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인물 사진을 했을 때 이제 얼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얼굴 피부와 관련된 부분의 부드러움을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피부 보정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GFX 100 한번 만져보시면서 메뉴 안에서 피부 보정 효과를 강으로 딱 이제 바꿔보시면은 실제 촬영하셨을 때 훨씬 더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JPEG 촬영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 기능은 잘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겠죠?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매우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X1D를 구입을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이미 굳혀놨었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뭐 무엇보다 제 라이카 유저잖아요. 이게 X1D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기존의 GFX 50S가 상당히 바디 앞뒤가 통통하게 나온 면도 있고 해가지고 X1D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X1D2랑 GFX 100을 비교를 해보면은 바디 퍼포먼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X1D2는 그냥 X1D 기반으로 약간 편의사항을 좋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니에서 IMX461 센서, 그러니까 GFX 100S에 사용한 센서를 핫셀에도 납품할 예정에 있다고 공지한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비교를 하자면은 나중에 X1D2가 아니라 소니의 IMX461, 그러니까 1억 화소짜리 센서를 사용한 그 카메라로 성능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성능 자체는 GFX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가격 자체가 X1D2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X1D2는 국내 출시한 거 보니까 한 800만원 수준이고 GFX 100X는 13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핫셀이 렌즈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렌즈 몇 개 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비슷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X1D2로 가격 보고 혹해가지고 마음을 굳혔는데 이 GFX 100이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잘 냉정해지지 않는 대단한 퍼포먼스로 저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지금 마음을 못 정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물량도 없다고 해가지고 예판할 거 아니면은 구매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불매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일본제 카메라 사면 안 되고, 핫셀이 스웨덴 회사긴 한데 중국 DJI 거기 드론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먹어버렸거든요.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냐 뭐 일본이냐 뭐 따질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저걸 구매를 한다고 치면 몇 달 뒤거든요. 지금 예판을 해도 몇 달 걸리는데 봤는데, 근데 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다가 뭐 그것 때문에 카메라 고르는데 영향을 조금 받긴 하겠지만 그걸로 마음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장비 고민은 정말 늘 재밌으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난 세미나 갔다 와서 제가 느꼈던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달해 드린 것 같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영상이 GFX 100X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